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통합 뉴스를 시작합니다. 올해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가 1단계로 완화됐습니다. 뷔페 식당과 노래 연습장 등 고위험 시설 10곳도 오늘부터 다시 문을 열 수 있게 되는데요. 하지만 일부 고위험 시설과 수도권에는 강화된 방역 조치가 적용됩니다. 이 달라지는 것들을 김지선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뷔페 식당과 노래 연습장, 실내 집단 운동, 유흥주점 등 고위험 시설 10곳이 오늘부터 다시 문을 엽니다. 마스크를 쓰고 출입 명부를 작성하는 등 핵심 방역 수칙을 지키면 전국적으로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게 가능해진 겁니다. 다만 유흥주점, 헌팅포차 등 5곳에선 4제곱미터당 1명으로 이용 인원이 제한되고 3시간 운영 뒤 1시간 휴식 등 시간제 운영 수칙도 자치단체가 적용할 수 있게 했습니다. 또 확진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직접 판매 홍보관 영업은 계속 금지됩니다. 프로야구와 축구 등 스포츠 행사는 수용 가능 인원의 30%까지 관중 입장이 허용되고 실내외 국공립시설도 수용 가능 인원의 절반 수준으로 입장객을 제한해 운영됩니다. 일부 시설은 수도권이냐 비수도권이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비수도권 교회는 지역 상황에 따라 대면 예배가 허용되지만 수도권 교회는 좌석 수의 30% 이내에서만 허용되고 식사나 모임도 금지됩니다. 수도권은 1단계보다 좀 더 2단계 수준에서 핵심적인 요소들은 좀 더 반영을 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수도권은 좀 더 강화된 방역 조치를 발표를 한 부분입니다. 또 비수도권은 오늘부터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 모임, 행사가 허용되는데 수도권은 금지는 아니지만 자제가 권고됩니다. 100명 이상 모이는 대규모 행사는 전국적으로 가능한데 반드시 4제곱미터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해야 합니다. 수도권에 있는 음식점, 공연장, 영화관, 놀이공원 등 16곳에 대해선 마스크 착용, 거리 두기, 출입자 명부 관리 등 방역 수칙이 의무화됩니다. 일반 음식점과 제과점, 카페 등은 추가로 테이블 간 1m 거리 두기가 의무화되고 이를 지키기 어려울 경우 좌석 한 칸 띄어앉기, 테이블 간 띄어앉기, 칸막이나 가림막 설치 등 하나는 해야 합니다. KBS 뉴스 김지선입니다. 이처럼 사회적 거리 두기가 1단계로 조정됨에 따라서 전국 학교의 등교 인원 제한이 기존 3분의 1에서 3분의 2로 완화됩니다. 오는 19일부터 적용되는데요. 300인 이상 대형 학원의 운영도 오늘부터 제한적으로 재개됩니다. 보도에 천효정 기자입니다. 전국의 유치원과 초중고교에서 등교 수업이 확대됩니다. 기존에는 유치원과 초등학교, 중학교에서 전체 인원의 3분의 1 이하로 등교할 수 있었지만 3분의 2까지 등교할 수 있도록 기준이 완화된 겁니다. 초등학교 저학년의 경우 학부모들의 돌봄 부담이 너무 크고 학습 공백이 누적될 경우 기초학습 부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학습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대면 수업이 늘어나야 한다는 학교 현장의 요구가 적극적으로 반영되었습니다. 감염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 비수도권에서는 지역과 학교별로 인원 제한을 더 완화할 수 있습니다. 수도권에서는 인원 제한을 지켜야 하지만 오전, 오후반 도입 등으로 매일 등교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일선 학교의 준비 기간을 고려해 오는 19일부터 적용됩니다. 다양한 형식의 등교 수업 방법을 학교와 교육청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해서 전면 등교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거리 두기 단계에 따른 학사 운영 지침 기준도 조정했습니다. 기존처럼 거리 두기 2단계에서는 유치원과 초중교의 등교 인원을 3분의 1 이하로 제한하지만 3분의 2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2단계에서도 초등 저학년에 대해서는 밀집도를 유지하면서 일주일에 3차례 이상 등교 수업을 하도록 했습니다. 밀집도에 예외를 적용할 수 있는 소규모 학교 기준도 기존 60명 이하에서 300명 내외로 바꿨습니다. 그동안 집합금지 명령으로 운영이 중단됐던 300명 이상 대형 학원도 오늘부터 운영이 재개됩니다. 다만 출입명부 작성과 마스크 착용 등 필수 방역 수칙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KBS 뉴스 천효정입니다. 방금 들은 코로나19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97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국내 발생이 68명, 해외 유입은 29명입니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자, 구경아 기자, 방역당국이 발표한 신규 확진자 현황 전해주시죠.
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0월 12일 0시를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는 97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68명이고 해외 유입 사례는 29명입니다. 신규 격리 해제자는 36명으로 모두 22,729명이 격리 해제돼 현재 1,541명이 격리 중입니다. 위 중증 환자는 87명이고 누적 사망자는 433명입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29명, 경기가 16명, 인천이 3명의 확진자가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방역당국은 지난 3주간 일일 확진자는 감소세를 유지하고 있고 수도권은 50명 내외, 비수도권은 15명 내외 수준으로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산발적인 집단 감염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 추석과 한글 연휴 등 연휴의 영향도 아직 지켜봐야 할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오늘 0시부터 전국 거리두기가 2단계에서 1단계로 완화됐는데요. 대형 학원, 음식점, 결혼식장 등 수도권 고위험 시설은 마스크 착용과 명단 작성 등 핵심 방역 수칙 의무화가 시행됩니다. 정부는 강제적인 운영 중단은 최소화하지만 심각한 방역 수칙 위반 시 과태료 등을 부과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문화복지부에서 KBS 뉴스 구경합니다. 어젯밤부터 오늘 사이 대전에서 코로나19 확진자 7명이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추가 확진자들은 그제와 어제 확진된 일가족 7명 가운데 어린이집 원생과 접촉한 원아 3명과 원장, 교사 2명, 조리사 1명 등 7명으로 어젯밤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앞서 추석 연휴 기간인 지난 3일 이 어린이집 원생을 포함한 일가족 7명은 대전에서 함께 모여 식사를 했다가 잇따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가족 중 최초 감염자인 60대 남성이 폐렴 증세로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다가 확진된 뒤 일가족이 잇따라 확진되는데 아직 이들 일가족의 최초 감염 경로는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북한이 당창건 75주년 기념 열병식을 통해서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등 전략 무기들을 대거 공개했는데요. 분석 결과 기존 미사일 성능을 지속해서 개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우리 국방부는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최영현 기자입니다. 올해 1월 1일 북한은 김정은 위원장 신년사 대신 노동당 전원회의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미국을 강도 높게 비판하면서 자신들의 안전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제 세상은 곧 멀지 않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보유하게 될 새로운 전략 무기를 목격하게 될 것이라고 확언하셨습니다. 김 위원장이 언급한 새로운 전략 무기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이었습니다. 그제 열린 열병식에서 바퀴가 22개나 달린 대형 이동형 발사대에 실린 채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3년 전인 2017년 11월 시험 발사에 성공했던 화성 15형보다 더 길고 직경도 큰 것으로 추정됩니다. 더 멀리 날아가거나 더 무거운 탄두를 실을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됩니다. 열병식에는 신형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 북극성 4형도 공개됐습니다. 기존 북극성 3형보다 직경이 더 커졌습니다. 몸체 일부가 탄소 섬유로 제작돼 가벼워진 것으로 보입니다. ICBM과 SLBM 모두 여러 개의 탄두를 실을 수 있도록 개발 중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다탄도 미사일이 가지고 있는 장점은 한 발로 여러 발의 표적을 동시에 공격할 수 있고 적국의 방어망을 쉽게 돌파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연설에서 어떤 세력이든 자신들에게 군사력을 사용하려 한다면 응징하겠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으로 미국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국방부는 북한의 새 무기 공개를 우려한다면서도 군사력을 먼저 사용하지 않겠다는 북한의 입장에 주목한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최영윤입니다. 한편 김정은 위원장은 연설에서 코로나19가 극복되면 남북이 두 손을 맞잡자고 말했는데요. 청와대는 남북 관계를 복원하자는 북의 입장에 주목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신선민 기자입니다. 청와대는 어제 서훈 안보실장 주재로 긴급 NSC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고 북한 당창건 75주년 열병식, 특히 김정은 위원장의 연설 내용을 분석했습니다. 김 위원장의 연설 중 청와대가 주목하는 건 남녘 동포를 언급한 부분입니다. 사랑하는 남녘의 동포들에게도 따뜻한 이 마음을 정의 보내며
하루빨리 이 보건 위기가 극복되고 복관함이 다시 두 손을 마주 잡는 날이 찾아오기를 기원합니다. 정부는 일단 긍정적인 표현으로 해석하는 분위기입니다. 청와대는 남북관계를 복원하자는 북한의 입장에 주목한다고 밝혔습니다. 통일부는 한 발 더 나아가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발전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며 환경이 조성되는 대로 코로나19를 포함해 인도, 보건의료 분야에서 상호 협력이 재개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외교부는 종전선언과 동북아 방역보건협력체 구상 제안에 북측의 호응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김 위원장이 남북이 다시 손을 맞잡는 시점을 코로나 위기 이후로 언급한 점, 관련 언급이 단 한 차례인 점으로 볼 때 큰 의미 부여는 힘들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북한이 내년 1월 달에 8차 당대회를 예고했는데 그때까지는 남한과의 관계를 최소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관리해 나가겠다. 그런 메시지로 읽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해상 공무원 피살 사건 처리 역시 관계 개선의 변수입니다. 청와대 NSC에서도 사건이 조기에 규명될 수 있도록 남북 공동조사와 군 통신선 복구 등 우리 측 제안에 북측이 전향적으로 호응해 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했습니다. KBS 뉴스 신선민입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코로나19에 면역이 생겼다며 방송 인터뷰와 트윗을 통해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이어 취소된 2차 대선 토론회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바이든 후보 측은 전혀 우려가 있다며 거부하고 있습니다. 워싱턴 김은규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올린 트위터 글입니다. 의료진이 완전히 확인했다. 나는 코로나19에 안 걸리고 남에게도 퍼뜨리지 않는다고 썼습니다. 면역이 생겼다고도 했습니다. 하루 전 대통령 주치의가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를 전염시킬 위험이 없다고 밝힌 것을 뜻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트위터는 이 글이 코로나19에 대해 잘못되고 해로울 수 있는 정보라며 경고 표시를 붙였습니다. 백악관 부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 전염성이 없어졌다는 주치의의 발표를 근거로 취소된 2차 대선 TV 토론을 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선거 캠프도 대선 토론위원회가 유권자들이 토론회 지켜볼 권리를 침해한다며 2차 토론 그대로 하자고 요구합니다. Americans are frustrated that this election commission interfered with our ability to see these two candidates debate. 민주당 바이든 후보 측은 부정적입니다. 아직 완치 판정 받은 것도 아닌데 코로나19 전파 위험성이 여전하다는 겁니다. We are not interested in creating another moment where there's the potential for the spread of this virus. 트럼프 대통령 내일부터 플로리다주를 시작으로 사흘 동안 세계 경합주에서 잇따라 대규모 선거 유세를 벌입니다. 미국 대선 23일 남았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은규입니다. 이번엔 KB증권 연결해서 오늘의 주식시장 알아보겠습니다. KB증권입니다. 미국 증시 훈풍에 코스피 지수가 8거래일째 강세를 이어가며 2,400선을 회복하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뚜렷한 방향 없이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시각 현재 코스피는 12.39포인트 상승한 2,404.35회. 코스닥은 1.08포인트 내린 870.54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추가 경기 부양책의 규모를 확대할 뜻을 밝히면서 지난 주말 미국 증시는 일제히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에 코스피도 기관의 매수세가 유입되며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동반 상승하고 있고 오늘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하향 조정되면서 CJ CGV도 오름세입니다. 반면 LG화학은 역대 최대 분기 실적을 발표했음에도 약세를 보이고 있고 카카오게임즈는 기관의 의무 보유 물량이 일시에 풀리면서 급락하고 있습니다. 이 시각 현재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은 1,148원 30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KB증권이었습니다. 최근 프랑스 남동부 지역을 강타한 강력한 태풍이 이탈리아 북부로 이동하면서 프랑스와 이탈리아 접경지 마을이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특히 브레이유 수르로야 일대는 강이 범람하면서 도로가 침수되고 마을이 완전히 고립됐습니다. Ce village, tous les villages sont venus des îles, parce que même entre Fonta et après Tende, toute la route est coupée, on n'est que des îles. Donc c'est très inquiétant, parce que quand on voit que la route s'était fait emporter il y a 6 ans ici, ça a mis 6 mois à se reconstruire juste la route là. 지역 당국은 24시간 동안에만
무려 60cm의 폭우가 쏟아지는 이례적인 일이 발생했다고 밝혔는데요. 당국은 소방관 1000여 명과 군대, 헬리콥터를 동원해 고립된 마을 주민들에게 비상식량을 공수하는 등 긴급한 지원책을 펼쳤습니다. 타이완에서 2018년 역사 속으로 사라진 징병제 재시행을 놓고 여론이 뜨겁습니다. 남중국해와 타이완 해협에서 미중 간 군사적 긴장이 감돌면서 타이완의 징병제 재시행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타이완은 지난 2018년 모병제를 실시하면서 1951년부터 실시한 징병제를 폐지했습니다. 타이완의 한 언론이 18세에서 19세 남성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타이완 해협의 긴장 국면이 심해지면 전쟁에 나가겠느냐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의 96% 이상이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반면 징병제 재시행을 지지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12%만이 찬성을, 나머지 87%는 지지하지 않겠다는 반응을 보여 모순된 양상을 나타냈습니다. 일각에서는 징병제 재시행 여부가 도마 위에 오른 이유는 타이완 사람들의 국방에 대한 불안감이 커졌기 때문이라고 분석합니다. 카타르 중부의 고급 해변 리조트. 호텔 객실 360여 개와 단독 빌라 84채, 아파트 31채로 조성된 대규모 숙박 휴양 시설인데요. 2022년 월드컵 개최지인 카타르를 찾는 축구 선수들과 외국 부자 손님들을 겨냥해 만든 것입니다. The fans are under control and we have 3 football pitches on the ground here, FIFA-sized football pitches that are training grounds for the teams that will be staying here. It's supported by 그러나 전 세계 여행업계의 전망이 불투명해지자 축구 선수들과 외국 손님들이 오기만을 기다릴 수는 없게 됐습니다. 리조트 측은 대신 코로나19로 인해 불안한 업계 분위기 속에서 카타르 내국인 손님 모시기에 나서고 있는데요. 내국인들의 취향에 맞게 아라비아 전통 테마 마을과 쇼핑몰, 워터파크 등과 같은 시설도 개장했습니다. You know, a lot of borders are closed and people are not traveling. It's an ideal time point here where we are launching this to a Qatari market that is very proud to discover something new in their country. 카타르 내 고급 숙박 휴양 업계는 앞으로 내국인들을 위한 시설로의 방향 전환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중간 기착제 없이 홀로 지구를 한 바퀴 도는 세계에서 가장 힘든 요트 경기로 알려진 방데글로브에 도전하는 일본인 남성이 있습니다. 프랑스 항구에서 출발해 48,000km나 되는 바다를 항해하는 방데글로브. 요트 안에서 석 달 동안 혼자 지내야 합니다. 이 경기에 도전하는 53살의 시라이시 씨. 26살 때 단독 무기양 세계 일주 최연소 기록을 세웠고 지금까지 단독 세계 일주를 3번 성공한 실력파입니다. 하지만 4년 전 첫 도전 당시 돛이 부러져 중간에 포기했습니다. 올해 또다시 도전에 나섰는데요. 지난 7월 프랑스에서 열린 예선 대회에 출전했습니다. 何が起こるかわからないのがヨットレースなので、何が起きてもいいように準備をしていくのが最善だと思います。 참가팀은 모두 20팀. 완주하면 본선에 진출합니다. 드디어 출발. 중간에 돛대에 돛이 걸려 애를 먹기도 했고 발전기가 고장나기도 했지만 모든 역경을 이겨내고 10일 만에 마침내 목적지에 도착해 본선 경기에 출전하게 됐는데요. 경기는 다음 달 시작됩니다. KBS 월드뉴스입니다. 독일 베를린 당국이 철거를 명령한 평화의 소녀상에 대해 시민단체가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 철거에 반대하는 온라인 청원 운동도 시작됐습니다. 베를린 유광석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지난달 28일 베를린시 주택가에 세워진 지 9일 만에 철거 명령을 받은 평화의 소녀상. 소녀상 설립을 주도한 시민단체가 오늘 베를린 행정법원에 철거 명령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합니다. 시민단체인 코리아 협의회는 베를린 미테구청이 문제 삼은 비문은 당초 제출 요청이 없었고 비문 내용도 문제가 없어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코리아 협의회는 구청이 비문을 문제 삼았는데 비문이 문제라면 동상 철거가 아니라 비문 교체를 먼저 요구했어야 한다는 게 법률가들의 판단이라고 말했습니다.
가처분 신청이 받아지고 본안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법원의 최종 판단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독일 현지에서는 동상 철거에 반대하는 청원 운동이 시작됐습니다. 이 온라인 청원에는 지금까지 2,200여 명이 서명했는데 이 가운데 1,800여 명은 독일 거주자입니다. 슈레더 전 독일 총리의 부인인 김소연 씨는 미테 구청장에게 보낸 페이스북 공개 편지에서 남편과 함께 철거 명령 철회를 요청한다고 적었습니다. 코리아 협의회는 현지 시간 내일 소녀상 주변에서 철거 명령 철회를 요구하는 집회를 열 계획입니다. 평화의 소녀상 설치를 허가한 베를린 미테구청은 일본 정부의 철거 요구가 있은 뒤인 지난 7일 갑자기 철거 명령을 내렸습니다. 베를린에서 KBS 뉴스 유광석입니다. 지난 8일 강원도 화천의 돼지 농장에서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확인된 데 이어 어제는 화천의 또 다른 농장에서 추가 확진됐습니다. 임서영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돼지 농장 입구에 출입 금지를 알리는 표지판이 설치됐습니다. 농장 안에서는 방역복을 입은 사람들이 분주히 오가고 굴착기며 트럭이 쉴 새 없이 흙더미를 실어 나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한 농장에는 이렇게 외부와의 출입이 통제된 채 하루 종일 소독 작업과 돼지 매몰 처리 작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또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걸린 돼지가 나온 농장은 강원도에서 올해 들어 처음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한 농장에서 불과 2km 떨어진 곳입니다. 이 농장에서만 매몰 처리된 돼지만 1,000마리가 넘습니다. 1차 발생 농가에서 반경 10km 안에 있는 또 다른 농장에서도 선제적인 예방 조치로 돼지 500여 마리를 매몰 처리했습니다. 503그룹 최종 복원이 됐어요. 시설 소독은 공방단 차량이 들어와서 소독은 다 했고요. 방역당국은 발병 지역과 가까운 강원도의 8개 시군 114군데 농가에 대해 긴급 표본 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음성 판정이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그래도 감염원을 찾기 위해 최근 3주 이내 발병 농장을 방문한 차량과 방문객을 찾아 역학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소독기라든가 세척, 청소 등을 좀 신속하고 빠르게 좀 진행을 해서 가능하면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도는 화천군 양돈 농가 12군데에 대해 이동 제한 조치를 유지하고 생석회 벨트를 재구축하는 한편 돼지 축산 농가와 도축장에 대해 방역을 강화했습니다. KBS 뉴스 임서영입니다. 울산 주상복합 건물의 화재 원인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은 처음 불이 난 지점이 3층 테라스라고 특정했습니다. 그러나 발화 원인은 아직 밝혀내지 못했는데요. 박영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감식복을 입고 체증 장비를 든 감식 요원들이 화재 현장에 들어갑니다. 경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방청 등의 화재 전문가들로 구성된 합동 감식단이 어제 오전 11시부터 5시간가량 2차 현장 조사를 벌였습니다. 감식단은 불에 타 떨어진 물건과 잿더미를 걷어내고 잔해를 뒤져가면서 과학적인 증거를 찾아 발화 지점과 화재 원인을 살폈습니다. 현장 감식 결과 경찰은 처음 불이 난 지점이 3층 야외 테라스라고 특정했습니다. 특히 3층 테라스에서 외벽과 맞붙어 있는 나무 데크 위를 지목했습니다. 연소 패턴과 걸림, 탄화 심도 이건 전반적으로 다 보게 되는데 그 3층 부위에 시멘트 방리 현상까지가 있고 그런 걸 종합적으로 봤을 때 경찰은 높은 온도에서 떨어져 나간 콘크리트 잔해와 불이 3층 테라스 외벽에서 V자 형태로 번진 흔적 등을 종합해 3층에서 불길이 솟아 벽면 외장재를 타고 위로 올라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발화 원인은 아직 밝혀내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담배꽁초나 인화성 물질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한때 거론된 12층의 에어컨 실외기 등 전기적 요인은 발화 원인이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현장에서 수거한 잔해물과 CCTV 영상 등 관련 증거를 분석해야 하기 때문에 발화 원인을 밝히는 데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증거물 수거하신 것만 해도 국과수에서 분석하려면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고요. 관계자도 불러서 다시 한번 조사받고 확인하는 그런 절차도 있고. 한편 부상자 93명 가운데 91명은 퇴원을 했고 2명은 지금도 입원 중입니다. 울산시는 오늘부터 불에 탄 건물이 안전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구조 진단을 실시합니다. KBS 뉴스 박영아입니다.
오늘 오후부터 북서쪽에서 찬바람이 불어들겠습니다. 오후에 서해안을 중심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겠는데요. 찬바람의 기온이 뚝뚝 떨어지면서 내일 아침에는 서울이 8도로 오늘 아침 기온의 절반 수준에 머물러 무척이나 쌀쌀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중부 내륙과 남부 산지에는 서리가 내리는 곳이 많겠고요. 강원 산지에는 물이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이번 주는 지난주와 비교해 공기가 한층 더 차갑다는 점 생각하셔야겠습니다. 아침까지 충청과 남부 내륙 지역에는 빗방울이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흐리다가 오후에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과 강릉, 대전과 전주, 광주 22, 부산 24도로 어제보다 1, 2도 높아 일교차가 10도 이상 벌어지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오늘 오후에 서해 먼바다를 시작으로 내일은 동해 먼바다에서 높아지겠습니다. 당분간 대체로 맑은 날씨가 계속되면서 갈수록 대기가 건조해지겠습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코로나19 통합 뉴스룸은 잠시 뒤 11시에 이어집니다. 고맙습니다.